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치 전국이 팔팔 끓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열대야에 잠 못 이루고 이 찜통더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국의 불쾌지수가 8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날씨.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원한 바다 생각이 많이 나시겠습니다. 나무 밑에 이 그늘이 진 곳에 있어도 요즘 같은 날씨는 매우 덥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연에서 도심에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캠핑이라는 것이 여름에 나오는 하나의 움직임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캠핑 용품이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YWC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4개 국가를 비교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개 나라에 비해서 2배가량 이 캠핑 장비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2부 경제 핫 이슈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했죠. YTN 생생경제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 개정이 있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해드렸었는데 경제 핫 이슈 시간에 3부에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게 되고 또 어떻게 늘게 됐는지 또 반발은 없는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곽상준 팀장님. 오늘 우리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이 나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네. 이 두 번 이제 목요일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중국의 수출 동향이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만들어내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네. 아침부터 오후 끝날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 하루였고요. 네. 일단 전일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은 오히려 미국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아침부터 기록하거나 그러진 않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하면서 현물 시장에서 약 한 1,700억 가까운 매도 물량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하는데 성공했는데요. 5.64포인트, 0.30%가 하락하면서 거래소 증시는 1,883.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막판에 지수가 조금 내려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있으면서 지수가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양상도 나타냈었는데요. 그 부분이 역시나 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좀 감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는 좀 낮게 나왔죠. 그 무역 수지 흑자 폭은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272억 달러였었는데요. 결과치는 118억 달러로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즉 교육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었고요. 수입도 7월 달에 10.9%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교역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교역량이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한국 주식시장 15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인 관계로 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화요일에 언급드렸죠. 지난달 옵션 만기 지수인 1877에 자꾸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 나타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그 연준 네. 가운데서 매파 비둘기파의 대표 주자죠. 피셔 총재하고 네. 또 그 시카고에 있는 찰스 총재 두 사람이 네. 9월 되면은 양적 완화 축소가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찰스 에반스 총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9월달 정도, 늦어도 10월달 정도에는 양적 완화 축소는 일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매달 지금 850억 달러가 추가로 자금이 공급되는 양상인데 이게 약 600억 정도를 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9월달 정도 또는 10월달 정도에는 양적 완화 축소 있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버냉키 의장이 먼저 지난달 6월에 그런 언급들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는데요. 영향력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 양적 완화 축소가 처음에 언급되었을 때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1조가 넘는 돈을 거래소에서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 강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 시장에 유포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거만큼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MF가 몇 번 경고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진국 경제하고 이 이머징 마켓, 신흥국하고 사이에 이 성장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경기 회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쪽 소식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네. 이 개도국에 대한 어떤 인도라든지 중국 경제 이 흐름이 조금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 중국의 무역 수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교육이 약 10% 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난달 같은 달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는 5% 정도 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제 유럽과 미국은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늘어나는데 역시나 양적 완화의 효과가 선진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불황을 수출한 것이죠. 선진국에서 불황을 수출한 입장이라서 이머징 마켓 쪽은 당분간 좀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 보호무역이 강화된다거나 무역을 하는 게 막혀지지 않는 한 결국은 선순환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양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중국의 원료를 공급해주는 이머징 마켓들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이런 중국 교역량 관련해서 뉴스 플로어가 나오면서 호주의 달러가 강세로 좀 전환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호주가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이제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 쪽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오늘 발표한 내용들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흐름들을 지속시켜준다면 시간이 지나면 차차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사이먼 존슨이라고 MIT 슬론 그 경영학과 교수가 한 이야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탈리 쪽에서도 새로운 그 정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한 130%니까요. 네. 유럽 경제에서 3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 경제도 아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경고를 다시 한 걸로 봐서는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잠재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중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또 죄송스러운 소식이네요. 이 중산층 세부담 늘어납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안이 가장 큰 경제 뉴스고 이 얘기를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중산층 고소득층한테는 더 걷고 그 이하는 덜 거둠으로써 이제 이
세부담의 형평성 이걸 기한다는 취지인데 예. 아마도 이제 연간 근로소득으로 물론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봉급생활자의 28% 정도가 되고 예. 인원으로는 43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분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연말정산 때 여러 가지 우리 소득공제를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료비, 교육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고소득층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대에 있는 뭐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은 아마 연평균 한 16만 원 정도 또 그 이상으로 가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사이를 받는 분들은 근 1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네. 3억 원 이상을 받는 아주 고액의 연봉자들은 연간 한 86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마련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네. 이 돈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지 공약인 뭐 자녀 장려금 또 근로 장려금 EITC라고 하죠. 여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네. 환급액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세금 부담 없이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10년간 1,500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3천만 원인데 이것이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뜨거운 감자였고 네. 과연 어떻게 보면은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날기다라는 식으로 네. 참 어려운 어느 정권도 이걸 쉽게 이제 사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 정부 때부터 조금 공론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인도 세금을 낸다. 다만 이제 세금을 낼 때 이 소득을 분류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있고 뭐 이자 소득이 있고 연금 소득이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건데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무슨 강연료라든가 인세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제 이런 데 물리는 세금인데요. 네. 이걸 굳이 근로소득으로 안 하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 거는 그동안 이제 종교계에서 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 종교인의 활동은 영적 서비스인데 네. 영적인 서비스인데 그것을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그동안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개진해 왔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안 하고 기타 소득세로 이제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네. 기타 소득세가 되면은 전체 받는 돈의 80%가 이제 경비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소득이 한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봉급생활자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종교인들은 세율상에도 확실히 우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어쨌든 이 첫 단추를 깨게 됐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공무원 직급 보조비 이게 이제 직급에 따라 월 95,000원에서 많게는 320만 원까지 가는 돈인데 그동안 여기 세금을 안 물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왜 세금을 안 물리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2015년부터는 과세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예. 성형수술도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그냥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앞으로 다 이게 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아마 수술 비용이 지금보다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라고 할까요? 세금을 국민된 의무로서 내야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복지 정책에 또 재원도 마련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내야 될 건 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약속을 한 것을 결국은 국민에게 모두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재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전제가 이제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네. 세율 인상은 없다라는 걸 못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 인상을 안 하고 세금을 더 거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과세 내지는 공제, 소득 공제, 네. 또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증세 정책을 펴게 되는데 예. 뭐 불필요한 지나치게 많은 이 비과세 감면 조치들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제 세율은 손대지 않고 비과세만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이것이 전공법일까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에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율 문제도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비과세에 대한 축소 차원이 아니라 네. 조금 세율 자체를 올리는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게 1968년에 첫 시도가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무려 한 50년 세월 만에 처음으로 한다는 게 기타 소득세로 잡아서 부과하겠다는 거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자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부자세 증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자세 증세를 스스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세율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언제까지 과연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재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다 해봤자 1조 4천억 더 거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근로소득 자들한테 받는 게 그런 예. 거고 이제 예. 다른 것도 있는데 물론 또 이제 요즘 이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도 뭐 재원을 확보한다는 건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예. 네. 자, 금리 동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됐죠? 근데 뭐 예상했던 대로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바닥은 쳤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출구 전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금통위도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했고 이제 아마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방향을 굳이 따진다면 이제 아래 방향보다는 윗 방향 쪽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면밀히 관찰을 하겠다 해서 돌려 말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 네. 그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피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예.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내릴 때 워낙 미적거리기 때문에 네, 올릴 때도 미적거릴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금리 결정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미국이 물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태의 금리가 꽤 장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셔가지고 제가 더 가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금리 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을 얼마나 정부가 국민이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거든요. 네. 금리 정책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거를 눈치 보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의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기관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경제가 전망을 전제로 한 그런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한 경제 시장이 아니라 이상한 경제다. 정말 지하 경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핑용품, 가격 거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는 이런 방송이면 어떨까요?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어깨동무나 보물섬 이런 만화를 보면요. 만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달나라도 가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도 만들고 우리가 곧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듯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꿈꾼 것과 그 반대 방향으로 뚜벅뚜벅 열심히 절벽 아래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YTN 생생경제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한번 쏟아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새롭게 장만한 또 꾸며진 웹사이트에 여러분들 글 남기시고 자취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트.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것은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 나이스. 곽수종의 생생경제. 모두에서 요즘 캠핑용품 가격이 다른 세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들은 좀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가신 분들 또 캠핑 준비하시겠죠. 요즘 도심에서도 뭡니까 삼겹살이라고 하죠. 구워 드시고 한강 주변 공원에서 많이 캠핑을 즐기시는 것을 화면으로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캠핑 시장 규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한꺼번에 몰려들기 있죠. 한번 유행이 난다 그러면 왕창 몰려들어서 한번 시장을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냐면요. 이 캠핑 시장 규모가 2008년 무려 5년 전에 비해서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올라가죠. 올라도 너무 올랐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또 왜 올랐는지, 또 사람들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사려고 하시는지 등등 서울 YWC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YWCA의 양선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예, 아직 저는 못 갔습니다. 대개 혹시 캠핑 장비 많으십니까? 저는 아직 캠핑을 못 해봐서요. 이번에 이거 조사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속형으로요. 실속형으로요? 네. 나중에 실속형이 어떤 형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말씀만 드렸거든요. 조사하신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그 캠핑
지금 그 특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좀 앞두고 캠핑용품 가격과 이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캠핑용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네. 6배 이를 정도로 예. 캠핑 인구가 올해 추산한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캠핑용품 브랜드가 최근에 한 300개까지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해요. 예. 이렇게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인구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캠핑용품 가격은 최근에 2년 사이만 보더라도 최대 60%까지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캠핑용품 가격 거품이 있다라는 예. 그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 소비자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이용도 많아지고 예. 또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이 캠핑용품의 소비자 가격이 예.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캠핑용품을 국내외의 가격을 한번 얼마나 다른지 조사를 했고요. 네. 어디서 사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통 채널에 따라서는 또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조사했고 예. 또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완전히 패널 데이터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떤 캠핑용품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품목은요, 저희가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할 때 소비자들이 캠핑할 때 가장 많이 구입하고 이용한다라는 10개 품목. 그러니까 텐트, 타프, 침낭, 매트, 스토브, 코펠, 랜턴, 그릴, 의자, 테이블. 이렇게 10개 품목에 총 329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329개 제품이요? 네네. 이야, 캠핑 장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또 이제 공통적으로 어디서나 판매되는 거를 물론 좀 추리고 하긴 했지만 제품은 이거는 저희가 10개 브랜드만 사실은 조사를 했거든요. 네. 아까 제가 300개 브랜드에 하셨죠. 이를 정도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뭐 중저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인식을 조사하신 겁니까? 소비자 인식은 캠핑용품이 뭐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 캠핑용품을 사느냐 대여하느냐 예. 그리고 비싸면 왜 비싸다라고 생각하느냐를 예. 비롯해서 저희가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예. 중에서 캠핑을 실질적으로 해본 분이 450명이라서 예. 한 80% 정도가 캠핑을 경험하신 분 그리고 저희가 직접 캠핑장도 찾아가서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캠핑 인구의 그런 뭐 만족도라든가 인식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핑용품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94.9%의 소비자가 비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싼 마케팅 비용 때문이다가 61%, 예. 그리고 이제 제조 판매사가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마케팅 말인데요. 예. 이게 이제 16% 정도로 나타나서 예. 77% 정도의 소비자가 이 마케팅 비용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국내와 해외의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쭸더니 예. 소비자의 55.6%가 그냥 국내 소비자 가격이 더 비싸다. 라고 답변을 해서 소비자들은 그냥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 캠핑용품 가격은 좀 비싸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한 결과도 똑같이 이렇게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그 경제학자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네.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네.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건데 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괴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인다는 거죠. 네. 꼬임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소위 좋은 말로 표현하면 마케팅인데 네.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사게 만드는 네. 게 기업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도덕성이라는 문제에 그다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는 뭘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렇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가 브랜드일수록 사실은 잘 팔리거든요. 우리나라 캠핑용품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뭐 자문도 받아보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굉장히 저도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캠핑 그 역사가 문화의 역사가 뭐 30년에서 100년까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뭐 호주 미국은 같은 뭐 경우도. 서부 개척 시대 그 자체가 캠핑인데요. 그렇죠. 뭐. 네네. 거기서 직접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6년
6년 정도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 캠핑용품 시장이 좀 형성되고 이런 거는 201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과 4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캠핑 문화가 막 도입이 되고 이런 그 초기에는 일부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과시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시. 저희가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할 때도 혹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캠핑용품이 소비자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캠핑용품이 이 브랜드가 소비자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또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뭐 처음부터 너무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직 우리 초기 단계 우리나라의 캠핑용품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지금 캠핑에 대해서 막 그 사랑처럼 막 설레는 그런 단계라서 조금 비용을 더 투자를 해도 이런 소비를 좀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살아있으면 우리나라를 틀림없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상대성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자꾸 자기를 남에게 비교하는가?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좀 심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비싼 겁니까? 아니면 정말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까? 일단 그 현실을 알아보죠. 네, 그 현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문으로도 보냈고 일일이 저희가 조사한 브랜드 업체 담당자랑 통화도 했고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그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지만 안 해주죠. 전혀 안 해주고요. 대외비죠.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조 원가는 얼마다, 수입 원가는 얼마다, 유통비용은 얼마다, 마케팅 비용, 뭐 판매점 수수료, 그 마진까지 나오면 이제 거의 완벽한 이제 가격 구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요청했다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원가라도 좀 알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입 원가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유통비용 같은 거를 뺀 총 원가, 그것도 한 개 품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텐트가 10개 텐트가 있다면 10개 제품의 총 소비자 가격은 얼마인데 이거의 총 원가는 얼마 정도다 라는 정보까지만 주더라도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역추산해서 원가 유통비를 대강 계산을 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전혀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추산하기로는 그런 유통비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아웃도어 시장이라든가 캠핑용품 시장, 그 캠핑용품을 광고하는 분들이 그 스타 중에서도 1급 스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비용에 포함됐을 것 같고, 그 정책이 일관적으로 좀 약간 동일 가격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합 비슷하다 이 말씀이군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좀 부담스럽고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무리 발품을 팔아서 백화점을 가시든 전문점 저 우리 동네 어디 옆에 있는 싸다고 해서 전문점을 가시든 사실은 유명 브랜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온라인은 조금 쌉니다. 오프라인보다는 10% 정도 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너무나 그 동일 가격 정책, 유통 채널별로 우리는 똑같이 팔겠다. 그리고 오히려 똑같이 안 팔면 막 그 업체에서 자존심이 좀 상해하고 이제 약간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유통 채널별로 소비자들이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고 이런 문화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알아보신 결과 어디에서 사는 것이 가장 싸고 실속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싼 거는요, 인터넷 그 몰입니다. 그 뭐 에누리닷컴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식 쇼핑 같은 채널에서 비교를 해보면 가장 싼 최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서 이제 이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중저가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나 업체가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일부 마트에서는 이미 이거를 실행해서 이번 여름에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발품보다는 머리품을 좀 파시는 것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YWCA의 양선희 부장이었습니다.
스타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전 세계의 이 시장 또는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아베가 4번째 화살을 쐈습니까? 예, 3번째 화살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돈 풀기를 통한 엔저, 그리고 재정 방출, 예. 그리고 경제 구조 개혁. 이게 3개의 화살인데, 네. 4번째 화살은 일본 기업들의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그 아베 정권이 이제 3개의 화살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서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로 풀어서 경기 활성화에 좀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 기업들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그래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주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 몸살이기에서 벗어나서 그 생산 설비라든가 연구개발 R&D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 그 설비 투자를 10% 늘리기로 했고요. 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려서 일종의 이제 선물 보따리를 좀 푸는 형태로 네.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닛산 자동차라든가 신일본 제철, 소니 이런 기업들도 아베노미스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제 기대하는 게 기업들이 이런 돈을 좀 투자에 활용하면 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도 대기업 가려고 하는 지망생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되고 예. 또 대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네. 또 취업자들도 그쪽으로 좀 많이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본 경제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예, 소비세 인상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이 소비세 인상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하자니 그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을까 두렵고, 또 이제 그대로 두자니 좀 재정 부실에 대한 비판, 특히 이제 해외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재정 적자 국가 부채 규모가 GDP의 250% 가량 되는데, 이거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IMF 같은 데서도 이미 그 일본이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고, 강료들은 이제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베 총리의 그 측근이나 또 경제 멘토들은 가급적 좀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정부 관리들, 기업인, 학자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그 전문가 협의체, 이거를 이제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올해 가을쯤에는 아베 총리가 그 소비세 인상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일본 소비세가 현재 5%인데 아베가 올 가을에 결단을 내리면 내년 4월부터 8%로 그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비세가 일본의 또 다른 하나의 관심거리네요. 영국 경제 회복,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예, 그 영국에서 나오는 각종 그 지표들이 그 계속 그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0.3%였던 게 2분기에 0.6%로 늘어났고요. 각종 연구기관에서 영국 경제 성장률을 1.0%, 1.2%까지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숫자가 좀 낮은데 왜 회복되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을 다 보이고 있고, 잘해봐야 제로 성장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 1.0%를 좀 향해 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큰 회복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뭐 소매 판매라든가 PMI 이런 지표들도 계속 그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작년 올림픽 이후에
영국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순항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이 이렇게 그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지출을 삭감해서 정부의 군사를 뺐고 네. 또 긴축, 일관된 그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쪽에는 그 법인세, 감세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민간 쪽에 활력을 키워서 결국은 자생적으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런 그 영국의 그 경제 정책은 그 과거의 그 대처리즘을 연상케 한다. 강력한 뭐 긴축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판이 있었지만 그 총리와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그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해서 결실을 거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그 마크 칸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마크 칸이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오스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IMF에서 온 메일 하나를 열어보니까는 뭐라 그러죠? 가이던스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게 선제 안내 제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그 시장에 자신들의 정책의 밑그림을 미리 알려주는 그거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고요. 선제적인 안내, 지침 뭐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좀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영국이 어저께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현재 영국 실업률이 7.8%인데 이 목표 달성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률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라는 말도 했고요.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다. 좀 디테일하게 좀 시나리오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버냉키가 지난달이죠. 그 여러 가지 그 출구 전략을 얘기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마크 칸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출신이고 또 외국인 출신으로는 또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됐고 어제 그 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회의인데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게 포워드 가이던스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 사람이 그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던 거고 그걸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그 따라서 그거를 차용을 했는데 이 영국에 와서도 이제 카니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또 이제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데 청취자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실업률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놓고 국민들과 시장 경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만큼 중앙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중병을 앓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좀 5%대로 둔화가 됐고 또 경상수지 적자, 뭐 재정 적자, 그다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루피아 폭락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함께 이제 세계 경제 엔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도가 좀 병든 코끼리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고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 총재의 라구람 라잔 IMF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을 최근에 이제 영입을 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보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